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량, 인생의 애드립, 연애지상주의자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수식어가 많은 남자 김선생입니다. 장편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바타 굿즈 개발 중인 배준현입니다. 네. 저는 지 멋대로 살고 싶어서 기자 그만두고 영화 준비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오늘 녹음하러 오는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 네. 약간 동남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스콜 내리는 줄을. 내렸다가 맑았다가 막 난리야. 근데 또 날이 훅 더웠다가 비가 오면 이해가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잖아. 선선했죠. 약간 가을비인가 이제?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네. 날씨가 저녁에는 되게 선선하더라고요. 네. 좋아요. 밤에 창문 열고 자면 좀 추워. 그래서 저의 광합성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추워. 안마 커튼 사라니까. 동대문 가면 그네 얼마 이렇게 파나? 아유 그럼. 한 마라고 하든가? 그네 한근 그걸 무게를 재서 산단 말이야.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4살 여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런 사연 좋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고요. 40대 아래로 좀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0대 분들의 사연이 거의 저희들의 이제 전공 과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20, 30대 사연을 주시면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너무 20대 초중반도 솔직히 약간 부담스러워. 조금 거리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네. 모레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김 선생께서 오빠 생각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BGM 큐! 34살 여자입니다. 현재 안 연애 중이고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면 좋겠냐는 일상적이고도 진부한 질문에 연하는 별로야 라고 버릇처럼 말하곤 합니다. 연하와 동갑은 아무리 잘해주고 격렬하게 좋아해줘도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가로 열고 실은 한두 살 연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많이 생각도 안 하고 거절해왔고 만날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 언니들은 너 그렇게 나이 먹고 아직도 나이 많은 사람이 좋으면 노인네밖에 없다 라고 혀를 찹니다. 나이 어려도 어른스럽고 따뜻하고 오히려 더 성숙할 수 있다고 지인들은 말하지만 그냥 제 안에 어떤 편견이 있는 건가 봐요. 저는 내가 연하가 별로인 걸 어떡해 싶은 무심한 마음이지만 친구들이 하도 오빠들의 생각을 궁금해해서 써봅니다. 네. 우리의 생각이 정말 궁금했구나. 친구들이. 자, 그러면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사실 남자들의 심리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쵸. 그러네. 어떠세요? 본인들은 연상이요? 당신은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배 감독님은 연상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죠.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에 따라 연상이 이제 모수가 줄지 티오가 덜 나지 않나? 약간 그런. 여성들이 평균 수명이 높아요. 그렇지. 그럴 생각은 하지 마. 그래요. 상관없다. 네, 그럼요. 저는 좀 저만 특이한가요? 연애를 할 때 연상과의 경험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전형적으로 연상과의 어디까지의 경험이 없는 건데. 연애의 경험이 없다는 거지. 그래요? 우리 경험이란 단어를 말할 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 연애의 경험이 없어요. 저는 연상을 그 연애 대상에 안 놨었거든요. 좀 부담스럽더라고. 연애 경험이 없다 하면 자기가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가 맞지 않나? 그렇죠. 네. 연상이 들이댄 적 없어요? 좋다 하신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허락을 않더라고. 그렇구나.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참. 이게 근데 사실은 별 문제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들이댔는데 내가 싫더라 했던 김프로님의 그 들이댄 연상의 여인의 경우 굉장히 동안이었어. 그래? 이러면 복잡해지네. 굉장히 동안이었어요. 굉장히 동안임에도. 동안이어서 네. 제가 살짝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나이 주민등록번호를 몰랐으면 상관없는 거야? 그랬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되게 나의 의식의 문제가 있는 그러네. 묘한 문제네. 요즘 같은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음에 안 가겠지. 그래? 마음에 안 가요. 전 희한하게. 지금 누가 듣고 있다고 그런 멘트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물론 저희 와이프가 꼬박꼬박 듣긴 합니다. 그래요. 네. 더 이상 객관적인 멘트를 들을 수 없겠네요. 그러면 그때 왜
뭐가 걸린 거예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쓸데없는 오지랖인데 자꾸 나중에 상상이 되는 거야. 나중에. 자기가. 정말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20대 초반 이럴 때도 네. 내가 10년을 있다가 결혼하고 뭐 이렇게 있다가 보면 나이가 뭐 저보다 뭐 이렇게 서너 살 뭐 너댓 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45일 때 50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걸 왜 했는지 몰라. 그때는 사실 아무 소용 없는데 내가 20살일 20대일 때 30대잖아. 뭐 30대일 때 40대잖아. 그게 그러면 걸렸구나. 그때 내 마음이 한결같지 않을지 않을까? 그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자신이 없지 않나? 그렇구나. 나는 나를 잘 알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의 흐름이, 김 선생님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런 생각 따위를 왜 해요? 지금만 생각해, 지금만.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야. 사실 20대 초반 뭐 이럴 때, 20대 중반 한참 이럴 때는 지금 연애할 때 좋으면 되지. 뭘 그걸 나중에까지 마음이, 제가 좀 오지랖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은 30대 중반이잖아요. 34. 그렇죠. 여성분. 남녀가 이게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네. 남녀 좀 다르죠. 남자는 무조건 연하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보통. 연하를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통상. 무조건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통상. 여자분들은 연하가 싫다, 뭐 이런 게 비슷한 그런 게 있을까? 근데 그러면 김프로님, 다를 것 같은데. 김프로님 케이스랑은 다르죠. 왜냐하면 나는 연하가 싫다라고 하는 이 사연 보내신 분의 경우는 내가 40일 때 얘는 여전히 30이잖아. 뭐.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해당 사항 없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지? 여름 작가 유독 크게 웃네요. 뭐지? 친구 사연 아니야? 네, 이 사연 보내신 분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나를 더 크게 이제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다 보니 연하들은 보통 그렇지가 않더라.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면 자기를 좀 보살펴주고 리드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연하를 그냥 빼버리는 거잖아. 그런 것 같아요. 연하 중에 굳이 고르지 않아도 연상 중에는 근데 연상 중에도 개차반인 연상 많잖아. 이건 연상연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개차반인 사람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그냥 그렇죠. 개차반이야. 오히려 아까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이유가 더 훨씬 심플한 거지. 내가 39일 때 내 애인이 42이다. 난 그게 싫다. 이거는 이해가 가요. 나이가 더 많은 것 자체가 싫다. 아니, 젠더 감성 준 이런 말을 해도 됩니까? 지금 당신의 계정하고 다른 얘기야.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 이해가 그거.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해도 가면 안 되지, 이 사람아. 당신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이게 뭐야? 준은 앞으로 상담하는 날만 고정 출연합시다. 정신연령의 문제인 거잖아요. 나는 그래도 좀 나보다 성숙하고 적어도 나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는 상대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이가 어리면 어린 남자는 그런 경우가 잘 없더라. 그래서 뭔가 그거를 충족해주지 못하니까 남자로 안 보인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런가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과 연애를 하고 싶다. 그 마음은 좋아요.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잘못됐다. 그렇지. 그게 연상연하를 기준으로 나뉠 수는 그렇지. 없다. 주성치 그래요? 만나봐. 주성치 만나면 큰일 나. 나보다 지금 20살 많은데 정신연령은 17이야. 정신연령은 17세야. 어떡할 건데. 단지 민증에 적힌 숫자가 그걸 표시해 주는 거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그러면 나이가 어린 남자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해서 이 교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있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거 정신연령의 문제로 단정하는 것도 문제인 게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약간 머리 살짝 희끗희끗하면서 중후한 외모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그렇잖아. 외모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뭐 힙합하고 막 스냅백 쓰고 막 그러니까 우리 황대리 같이 생기는 애는 싫고 약간 좀 이렇게 나이도 조금 중후한 주름이 김선생?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김선생? 김선생 그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 스타일? 교수님 스타일. 교수님 스타일보다 뭔가 그래도 스마트하고 섹시한 이런 것도 겸해진 뭐 조지 클루니? 너무 하늘에 너무 눈높이가 하늘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긴 게 조지 클루니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지 클루니인데 한국의 유학원, 한국문화, 동아시아 연구하려고 박사과정이야. 되게 스마트하게. 좋아. 그 정장에 백팩 메고 다니는. 한국말도 잘해, 애가. 야. 이름과 생김새가 그냥 조지 클루니일 뿐이야. 근데 얘가 민증이 있나, 걔네가? 아이디 카드 딱 봤더니 86이야.
그럼 어떡할 건데? 그렇지. 괜찮을 거 아니야. 그럴까요? 86인 숫자 때문에 못 만난다?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실제로 나이를 이렇게 연연하는 문화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나라들 다른 나라에 가면 너 몇 살이니 물어보지도 않아. 맞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연 보내신 분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나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나이가 기준이 아닌 뭔가 본인만의 저 사람이 성숙하구나 괜찮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적확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셔라. 그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괜찮네. 그치.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본 질문이 굉장히 유효한 거라니까? 86년 조지 클루니냐? 그잖아. 아니, 막 78년생인데 생긴 게 황대리냐? 그 중에 한번 내가 선택을 해보고. 이거 왜 이렇게 황대리가 의문에 몇 패를 당한 것 같지? 아니야, 칭찬해 준 거야. 이렇게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좋으니까 좀 젊은 것 같은 거지. 그게 아니라면, 나이도 한두 살 많고, 중후한 매력도 있는, 조지 클루니 비슷하게 생긴 누군가가 제일 좋겠지.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머리가 까지면 어떡할 건데. 이런 기준을 자기가 한번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너무 성숙하고 좋아서 만났는데 3년 뒤에 탈모가 오네? 그래. 아니, 만나서 탈모인 거는 괜찮아. 근데 굉장히 좋아. 호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부분 가발이야. 그렇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굉장히 날씨가 더운 어딘가로 데이트를 나가는데 갑자기 자기야 사실 돌아갔어, 내가 그러면서 머리가. 그럴 수도 있지. 머리가 약간 가르마가 돌아가 있어. 그렇지. 근데 연상이긴 하고, 중후하고. 충분히 성숙해. 그럼 만약에 이 사연 보내신 분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연하 중에도 성숙한 사람, 그런 분 만난 거 오케이.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88년생, 더 나이가 내려갔네. 88년생, 부분 가발도 아닌 조지 클루니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민증이 잘못됐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걔가 1년 뒤에 머리가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렇게 자기가 어떤 수치화, 뭐 요런 걸로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저희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탈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게 그렇게 아니에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네. 그게 아니고 그럼. 나름대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는 이건 괜찮아?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한다면 다른 기준은 다 맞는데 만약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기준이 나왔을 때 그게 또 이상한다 그러면 본인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걸 수 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신 사람 하고 싶다. 좋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나이로 두는 거는 안 맞습니다. 차라리 어떤 특정한 대화 소스를 하나 생각해 놓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어떤 주제를 해야 됩니까? 리트머스 같은 거 하나 줘야지. 그래, 딱. 나는 항상 성생활을 물어보는데 성생활. 그걸 잘 이거 중요할 수 맞아야지. 있죠. 잘 중요하지. 맞아야 돼요.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누굴 만났을 때 나에게 인생이 딱 한 달만 남았다. 그러면 그 한 달을 어떻게 보내고 싶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답을 듣고 이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졌구나라고 판단을 많이 해보거든요.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하나 가져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그 한 달 동안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을 쭉 만나고 다니면서 삶을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면 내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매진해서 그걸 완성해서 가고 싶다. 이런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있지.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하는 그치.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물어보자마자 그 질문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피해야 된다. 물어보세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너랑 인생. 있을 거야. 이 새끼는 안 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나 만난 지 얼마 됐다고 나랑 있겠대. 아이고. 요런 놈은 안 된다. 안 되지. 걔가 아무리 중후하고 뭐 연상 걔는 그냥 안 돼. 조지 클룬인데 너랑 있을 거야. 너랑만 있을 거야. 뭔 무슨 개소리야. 나는 너랑 안 있을 건데. 그런 놈을 피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은 생각,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생각 안 해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네네. 아니, 나는 아까 그래서 성생활 얘기 3가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무슨 뭐 특단 소리 하고 있어. 빨리 해줘요, 이제. 안 돼요. 3개. 아니야. 한 가지만 하자, 한 가지만. 안 돼. 한 가지만 해줘. 제일 약한 걸로 하나만 해줘, 빨리. 약한 게 없어. 그럼 그것만 모를게. 방향성과 벡터 값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시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구나. 충분히 아이 컨택을 하느냐,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요거는 각자의 역량에 맡기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는 가지고 계신 기준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걸 결정하는 팩터가 나이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기준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 그게 본인이 없었다면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넥서스에서 드리는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시리즈, 골프하고 e스포츠가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jk@김프로쇼.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메일 보내주시고. 자, 선물 폭탄 코너. 폭탄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CGV 예매 인증해주신 리버풀 사이코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폭탄이 좀 약하네요. 네. 한 발밖에 없어. 오늘은 한 발이었어. 왜냐면 저희가 대형 핵폭탄을 투하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돌마고 현장에 오신 분들, 사실 이거 현장에 오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시간 내셔가지고 불금에 또 7시 시간 맞춰가지고 거기 와서 한참 동안 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인증샷 올려주셨으니까 그분들한테 브로드웨이 42번가 뮤지컬 티켓을 쏴드립니다. 근데 이게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9월 10일, 12일, 13일, 14일 요렇게 요주에 이제 5장씩 해가지고 총 20명한테 2장씩 총 40장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 네, 그래서 돌마고 광장 인증 해주신 분들 저희가 싹 드리고, 그리고 공범자들 N차 관람을 열심히 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선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뭐 이렇게 표현해주신 분들 빼고 뭐 이렇게 여름 작가님이 열심히 정말 몇 날 며칠 고민해가지고요. 아하. 근데 저희가 혹시라도 뭐 한두 번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이게 뭐 죽자 사자고 저희가 막 이 선물을 받으시려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잘 고려해가지고 드리려고 노력을 안배를 열심히 했으니까 혹시 안 되셨다면 저희가 또 다른 걸로 또 해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뉴욕 지상 최대의 쇼를 만드는 백스테이지 이야기, 작품성과 흥행성을 다 갖춰가지고 스테디셀러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뭐 뮤지컬의 대명사 비슷하죠. 김석훈, 이종혁, 최정원, 배혜선, 전수경 뭐 이런 국내 최정상 배우들이 출연하시는데 네. 9월 10일, 12일, 13일, 14일 뮤지컬 자체는 이제 10월까지 하고요. 근데 요때 특별히 저희가 이제 티켓을 보내드리니까 혹시 당첨되신 날짜에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선물을 다른 분들한테 하셨으면 좋겠고 알석으로 저희가 2장씩 드리니까 알석. 받으시는 거는 연락 주세요. 공연장은 신도림역에 있는 디큐브 아트센터. 예. 네. 공연장 괜찮죠. 공연장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jk@김프로쇼.com으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주 여림 작가님께서 친절하게 답변도 해드리고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보러 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9월 10일 노원섭님, 볼레볼레 29님, 50년 장기집권님, 풀오름달님, 재즈미엄님까지 9월 10일 날 일요일 5장을 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9월 12일은 로사투님, 여름시내님, 세일러 마하스, 아이양님, 가치열매님 이렇게 5분 드리고요. 9월 13일, 근데 9월 13일은 낮 3시 공연이에요. 그래서 요 낮 3시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은 포스의 그래요? 분을 또 가렸어요. 그래요? 여름 작가님이 나름대로 신경 써가지고. 네네. 아닐 수도 있지만. 선세님, 남숙님, 지인1, 포에버모어, 겉보리님. 네, 이렇게 5분 드리고요. 9월 14일 날은 정대장님, 호야피디님, 살자쫌님, 도키둘맘님, 블루엔티님. 아하. 네, 이렇게. 불엔트님. 불엔트. 자,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9월 10일, 12일, 13일, 14일 각각 공연에 5분 인당 2장씩 해서 10매씩 해서 40매 드리고요. 저희한테 사전에 이제 성함이랑 연락처를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현장 가서 김프로쇼 티켓 당첨됐다고 하시면 그 자리에 현장을 배부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성함이 불려지신 분들께서는 이메일로 본인 성함하고 연락처하고.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연장은 신도림에 있는 디큐브 아트센터, 그리고 알석으로 2매씩. 아이고, 좋다.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이제 계속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하여튼 당첨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구 술친금,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금,
음주전으로 한 포씩 드시면 좋으니까요. 많이 애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부터 새로 들어오신 고마우신 광고주님께서 야, 네. 마이보험 체크. 네. 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팟캐스트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광고일 거예요. 네. 왜냐면 김용민 브리핑이나 뉴스공장 들어보면 항상 초반에 마이보험 체크가 나옵니다. 네. 그만큼 팟캐스트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좋은 광고주분이란 뜻인 거죠. 근데 마이보험 체크는 여러분들 다 누구나 하나씩 보험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가 뭐야? 몇 개씩 갖고 있잖아요. 네. 무슨 뭐 실손보험, 뭐 연금보험, 무슨 보험, 보험, 교육보험 다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험들을 쭉 그 적정성 여부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설계를 보험 쪽으로 새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를 한번 쭉 거치면 내가 과도하게 내고 있는 보험료가 없나, 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재정 설계를 새로 해주셔서 상품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상품을 내고 있는 거를 좀 하향 조정해서 줄여야 된다는 체크도 해주시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네요. 보통 보험 드실 때 뭐 알아보고 막 꼼꼼하게 따져보고 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냥 들라 그러니까 드는 거지. 주로 뭐 지인, 네. 아니면 지인의 지인, 아니면 이모, 뭐 이모의 지인, 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들고 나면 내가 무슨 보험을 어떻게 들었는지도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정작 그리고 나한테 보험이 필요할 때 나한테 그런 보험이 있었나를 잘 몰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본인 가지고 계신 보험을 한번 싹 체크해 보시라. 마이보험 체크 이거 한번 해보셔도 돼요. 네. 체크하는데 돈 안 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이버에서 마이보험 체크 검색하시고 쭉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김프로쇼 새로 광고를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쪽에서 제가 쭉 봤는데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업은요. 작업 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 김프로쇼라고 혼술할 때 들으면 아주 좋아요, 이게. 친구들하고 오빠들이 막 옆에서 같이 있는 것 같다니까요. 저기요. 진짜라니까요. 아유. 혼술에는 김프로쇼. 같이 들으실래요? 네, 김프로쇼 2부는 시사 이야기로 찾아뵙는데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측면 공격을 선언하고 뉴스공장 AS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해드리고 쥐두새도 모르게 없었어. 그 뒤에 뭐 AS 왜냐면 할 만한 여러분 내용이. 생각해보세요. 뉴스공장은 생각보다 측면 공격할 포인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괜히 1등이 아니에요. 그렇지. 네, 1등은 1등의 품격이 있는 겁니다. 항상 측면 공격할 거리가 보이면 뭐 1등 되겠어요? 그렇지. 네. 근데 이번 주에 나왔어. 아. 드디어 나왔어. 그래서 네. 이번 주는 네. 특별히 네. 뉴스공장 AS로 함께 하는데요. 어떤 포인트를 그러면 저희가 공략해가지고 AS를 해드릴 거냐.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이 지난주에 이제 하나 있었어요. 주진우 기자가 연일 나와가지고 다스와 관련한 이런저런 특종을 내놓잖아요. 한 번으로 모자랐는지 이제 여러 차례 나와가지고 김어준 씨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AS 해드릴 내용은 도대체 왜 안 받았으냐? 다른 언론들이. 아니, 주진우가 나름대로 특종 많이 한 기자고, 지난번에 또 그 장충기 문자는 많이 그래도 나름대로 받았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주요 일간지나 뭐 주요 지상파 매체들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다뤄가지고, 왜 이걸 안 받았느냐, 뭐 이제 삼성이 힘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종편이라든지 다른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회자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유독 오랜 시간 걸쳐가지고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해서 했다는 이 기사는 어디서 그렇게 받아 쓰는 데가 잘 없어서 이슈화도 안 되고, 뭐 딱히 그렇게 뭐 논란이 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짚어 설명해드리면 어떨까. 측면 공격 전문가로서, 네. 사이드 어택 스페셜리스트. 네. 사스야? 네, 사스. 네. 네, 치명적이죠, 사스. 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오늘자 뉴스공장에 주진우 기자가 나왔어요. 나와서 무슨 말 했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BBK의 이제 새로운 국면을 지난주에 특종 보도를 했어요. 140억 원을 미국 정부의 담합 아래 이제 돌려받았던 것들. 그 건이 이제 다스 회의록이니 뭐 여러 가지 그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묻혔던 BBK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열 만한 상당히 큰 특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우리도 되게 충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소송을 했는데 주주들한테 140억을 줘야 되는데 뭐 그걸 안 주고 안 줘도 되는 회사에다가 그 돈을 줬다. 그래서 또 김경준 씨는 그거에 발끈해가지고 또 그게 뭐 또 아니라고 한참 뭐 페북에다가 글을 썼던데 뭐 하여튼 그거와 관련돼서 다스 내부 관계자 또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서 뭐 BBK 팀 담당했던 그 사람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고 방송을 했는데 뭐 딱히 반향이 없었어요. 140억 원의 주주 돈을 횡령해서 김경준이 이제 미국으로 들고 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 돌려줘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김경준이 지금 미국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미국 법원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일단 킵을 해놓고 그거는 미국 법원과 정부의 허가 없이는 이체가 안 돼요. 이체가 안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김경준은 분명히 감옥에 있는데 140억이 다스 계좌로 입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스란 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회사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처남이죠. 현대자동차. 김재정하고 네. 그 형님이 가지고 계신 회사인데 원래 다스 돈은 안 돌려줘도 된다고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정이 났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라고 됐거든요. 근데 그 140억이 다스로 들어갔어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할 당시에. 김경준 본인도 미국에 감옥에 있고 그리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돈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돈이 어떻게 다스로 들어갔나? 이 매직은 뭐냐? 그 정황을 추적해 보니 한국 정부 내에서 미국 정부와의 어떤 그 140억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담합을 내용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거를 주진우 기자가 최초로 음모설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음모를 제기한 게 아니라 실체적인 증거인 서류를 가지고 밝힌 거예요. 이거 되게 큰 특종이잖아요. 근데 뉴스공장에 나와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 언론도 그걸 받아쓰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파급력을 치면 그냥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 좀 캐비넷에서 서류 나온 것 같은 느낌의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그렇죠. 네. 캐비넷 물건 몇천 건이 나왔다 뭐 이거 대서특필 했었잖아요. 네. 모든 언론이. 아무도 이거를 특종으로 받아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낙곰수 때는 주진우 기자나 김어준이 제기한 것들이 증거가 없이 그냥 음모설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묻은 경우는 꽤 많이 있었어요. 케이스들이. 지금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것들 있죠. 그때 이미 다 제기했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딱히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쓰지 않겠다라는 태도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번에 주진우 기자가 가지고 왔던 다스 140억의 문제는 명백하게 이렇게 실체적인 문건들이 나왔는데도 왜 아무도 어떤 공중파 뉴스들이나 신문들이 받아쓰지 않느냐. 이게 미스터리였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김어준 총수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받아쓴다. 받아쓰질 않으니까 주진우가 우리 방송에서 한 번 더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선 또 다른 증거들을 막 깠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지. 이명박은 원래 그런 새끼니까라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의문이 떠오른 거예요. 왜 우리나라 언론들은 유독 주진우, 김어준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선 약간의 제가 보기엔 뭔가 기피하는 부분 또는 그 받아쓰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전직 기자인 제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전직 기자. 누굽니까? 김프로? 김프로잖아. 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 나는.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 왜 그렇습니까? 김프로 왜 그랬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현장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활동했던 거에 빗대서 아마 생각을 조금 해보면 제가 다음 주 중에 이제 주진우 기자를 좀 모실 거거든요. 그때 뭐 면대면으로 이제 물어보긴 할 텐데 네. 그 이전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첫째로 발굴 기사의 특성이기도 해요. 발굴 기사? 이거는 발굴 기사잖아요. 전형적인. 본인이 열심히 취재원을 찾아가가지고 취재원을 찾아서 설득해서 내부의 문건들을 받아내고 또 내부 증언을 잘 얘기가 통해가지고 본인이 그 사람이 신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서 뭐 사실은 이래이래 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걸 토대로 기사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발굴 기사는 받아쓰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이걸 의도가 내가 안 받아쓸래 하고 의도를 가졌든 아니면 내가 받아쓰고 싶어도 받아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핵심이 되는 모든 증거, 그리고 누가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0원 한 그렇죠. 장 허투루 쓰지 굉장히 않는 예민한 사람. 그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막 크게 막 소송도 걸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자들은 뭔가를 기사를 썼을 때
이제 어려운 말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그러는데 뭔가 명예훼손, 그러니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해도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게 조각된다 그러는 게 해당이 안 된다고, 부서진다고.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익을 위한 경우. 그때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다라는 게 명확하게 되면 이거는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명확한 팩트라는 사실을 취재를 해가지고 딱 가지고 있다. 근거가 있다. 내가 이걸 사실로 믿고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이렇게 있지 않냐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굴한 기사의 경우에는 그 모든 걸 주진우만 갖고 있잖아. 증거도 주진우만 갖고 있고 당사자의 진술도 그 사람만 들었고 당사자한테 컨택이라도 돼야 되는데 당사자 연락처도 모르고 당사자가 누군지도 안 밝혔으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추정은 되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해본 적도 없고 가지고 있는 뭐 서류 이런 거는 많이 소리만 들었을 뿐이지 내가 이거를 뭐 어디 물론 이제 시사인에서 기사를 썼으니까 뭐 그런 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발굴 기사의 경우에는 받아서 쓰기가 위험 부담이 좀 크다. 두 번째는 대상자가 힘이 있는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정부 부처라든지 약간 이런 만만한 데 있잖아요. 때려도 뭐 딱히 뭐 그렇게 나한테 직접적인 위해를 안 가하거나 죽자사자 뭐 덤벼들면서 소송을 하지 않을 것 같다거나 뭐 요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막 거침없이 받아쓰기도 하고 막 논란을 확산하는데 간단치 않은 상대 있잖아요. 정말 죽자사자 막 소송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왠지 우리 각하께서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그 레벨이 높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특히나 더 소송을 막 엄청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거 마뜩지 않죠. 이걸 하기가 내가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는 좀 받아쓰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면 못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는 되더라고요. 단순 인용 기사를 쓰면 안 돼. 왜냐면 시사인에 이렇게 보도가 됐으니까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시사인이 보도했다. 이렇게만 재인용하면은 그거는 법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소지가 되나요? 그것도? 그것도 약해요. 소송이 당하면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사인이 보도했다라고 인용 보도를 하는 거 자체가 일단 시사인보다 자기가 큰 회사라고 생각하는 데서는 이제 일단 기분 문제로 기분 나빠해요. 자존심 상해하지. 아니 저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 써 정말 아주 커다란 막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 태블릿 정도는 돼야 뭐 이렇게 내지는 뭐 이건희 회장의 성접대 동영상 이런 거 나왔어 뉴스파에서. 그러면 좀 그렇긴 해도 이거 사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언론이 내지는 뭐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용했다가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에 부합한지 뭘로 확인했냐. 그냥 출판된가 읽어봤는데요. 라고만 얘기하기에는 깨림직하니까 인용보도도 안 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렇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시사인이 보도한 거에 추가해서 내가 취재한 내용이 팩트로 가미될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할 수도 있는데 원천적으로 거잖아, 지금. 그렇게 가기가 조금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고 검찰이나 법원이나 뭐 정부 부처나 이런 데 공식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훨씬 받아쓰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내용으로 검찰 고발장을 접수해가지고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팀을 배당했다거나 아니면 접수해가지고 이걸 뭐 수사를 하기로 했다거나 뭐 이러면 검찰발로 기사를 쓸 테니까 그럼 이건 훨씬 더 그냥 검찰이 하는 거를 보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 논란이 되는 내용은 소개를 인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 검찰이 공식적인 어떤 행동의 액션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받아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떤 초식을 쓰냐면 방송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다른 영역에 있는 기자들끼리 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 기자인데 요 내용은 좀 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신뢰관계가 있는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일보를 빡 쓰고 이거 썼던데 좀 줘봐. 그러면 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풀을 해준다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뭐 좀 복사해서 좀 주고 그럼 이제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검토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판단을 해보고 확인하고 취재해보고 이제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내고 내부적으로 선수들끼리 이렇게 좀 친하면 진영을 짜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덜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막히면 야 니네가 써라. 니네가 써. 그러면 저쪽에서 나가면 우리가 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초식들을 쓰는데 주진우 기자는 이제 어디를 출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는 짬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미 그 예전에 근 한 10년 전 됐잖아요. 김용철 뭐 터지고 할 때만 해도 주진우 기자가 지금보다 10년 젊은 기자니까 파트너가 있었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조금 덜 부담스러운데 지금은 거의 뭐 팀장급 이렇게 쑥 올라가 버렸으니까 밑에서 저희 표현으로 이제 잔바리 기자라고 하는데 현장을 한참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기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막 이런 걸 하기에는 그냥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여기까지가 어떤 표면적이면서 대단히 실드. 납득 가능한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네. 실제로는 좀 다른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건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제가 뭐 이런저런 군데에다가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본 결과는 그렇더라고요. 일단 BBK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하고 있는 기자들이 지금 현재 데스크 부장급에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진두지휘하는 포션에 많이 없을 수 있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 들고요. 뉴스를 그 양반들이 다 키핑하고 있잖아. 게이트 키핑을 하니까. 그치. 근데 그런 양반들 사이에 BBK에 대해서 이해도가 본인이 높은 알아야 사람이 별로 되거든요. 없다. 왜냐면 김어준 씨가 막 맥을 짚어서 중요한 뉴스예요.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요약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는 거는 본인이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2007년 당시에 뭐 검찰을 출입했거나 사건이 있었거나 BBK 당시 돌아가는 사건을 잘 모르면 다른 데 있다가 왔으면 BBK 나오고 다스 나오고 막 뭐 EBK 나오고 막 이러면 이게 뭐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떠들어서 찾아보기가 사실 조금 쉽지 않은 면도 있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그 굉장히 복잡한 막 금융 막 이런 내용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도 현장에 있는 기자들조차도 이게 정말 핫한 뉴스인 건가? 이게 정말 이명박의 폐부를 찌를 수 있는 뭔가 굉장히 큰 스모킹 건인 건가에 대한 확신이 현장 기자들한테도 잘 없더라고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정말로 이게 본인이 느껴서 이거 진짜 중요한 뉴스예요 하면 막 올라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싸우고 할 텐데 다른 사람이 취재한 거인데다가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돼 있는데다가 또 분위기를 얼추 보니 다른 데서 딱히 뭐 그렇게 막 받아 써서 막 이러고 움직임도 아니야. 그러면 뭐 굳이 뭐 이러면서 그냥 스르륵 지나가면서 그냥 묻히고 뭐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반인인 저조차도 140억이 다스에서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다스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그냥 잘 모르는 내가 들어도 이거 큰 문제 아닌가? 정도의 자각이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들이 아무리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라 해도 야 이거는 파볼 여지가 있구나 내가 뛰어들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공부라도 할 텐데 왠지 잘 몰라서라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설득되진 않고 오히려 내가 굳이 먼저 나가서 총대를 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굳이 뭐 지금 현업에 있는 기자들을 뭐 방어하거나 그 사람들이 편을 들어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물어보거든요. 그건 얘기가 안 되니?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데 각자 나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본인들이 지금 절실하게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될지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디서 담당해야 되지? 이를 봤을 때 딱히 정치 이슈가 어디서 뭐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흔들면서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기자가 나와서 했는데 그럼 이거를 검찰 단계로 넘어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기도 약간 애매하죠. 이게 약간 핑퐁 게임처럼 그냥 이거 누구 거야? 잘 모르겠는데 약간 하면서 지금 그냥 근데 다 안 써. 그래 저를 하긴 해야 될 텐데 보긴 봐야 될 텐데 한번 봐봐. 뭐 약간 그냥 이러면서 그냥 묵히고 있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그게 주진우 기자의 잘못이라거나 시사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거기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군소 매체가 가지는 약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지 않는 전체적으로 언론의 이 뭔가 수준, 촉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제가 거품을 물면서 공범자들 많이 보자고 하고 언론을 살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확연히 달라요. 10년 전하고 지금의 공기는. 왜냐면 10년 전만 해도 MBC, KBS가 살아있을 때는 지상파끼리 이제 뉴스 이제 막 모니터링하고 막 분위기가 살벌하거든요. 분위기가 정말 살벌해요. 그날 저녁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만 해도 9시 뉴스 뭐 이러니까 9시 뉴스를 틀어놓고 밥을 먹어요. 막내 내지는 막내 아니더라도 한 중간 허리급 정도까지는 그땐 DMB였으니까
DMB를 틀어놓고 밥을 먹어요. 내지는 식당에 가면 아줌마한테 틀어달라 그래. 지금 뭐 KBS 틀어주세요. MBC 틀어주세요. 그래서 틀고 그리고 또 이제 회식 같은 거를 자주 하니까 저희는 8시 뉴스를 끝내고 난 다음에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시 정도 밥을 먹으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MBC를 틀어달라 그래. 그 DMB는 KBS 틀어놔.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스크린을 하면서 지금 뭐가 나왔나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다가 내가 출입하는 부처 내지는 출입 담당하는 관련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방학 때 뛰어나가요. 그래서 그걸 받아 적거나 그거를 다 해놔요. 그래야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 살벌해지지. 밥 먹다 분위기가 쎄해져요. 어디서 뭐 무슨 경찰서에서 내지는 어디 검찰에서 뭐 이게 나왔다 그러면 분위기가 쎄해지고 표정 안 좋아.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온화하게 밥 먹습니다. 괜찮아. 밥 먹어. 뭐 괜찮아. 이러면 바로 2인자가 쥐잡듯이 잡들이를 해요. 너 뭐 했어 지금 여태까지 이런 거지. 쌍욕을 막 하면서 이씨 뭐 한 거냐고 그러면서 확 욕을 하면 해당 담당자가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전화하고 여기저기 전화 확인하고 막 해가지고는 달려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죽을 죄를 진 듯한 표정으로 뭐 사실은 이런 거고요 저런 거고요 뭐 이런 거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물을 먹었으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물을 먹은 거다. 그러면 거기서 분위기가 살벌해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자들한테. 이제 사건팀 같은 막내들이 주로 있는 뭐 경찰 출입기자 이런 데는 집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못 들어가지 어디 집에 오늘부터 들어가. 일주일 동안 하리꼬미 이러면 일주일 동안 경찰서 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고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서 그게 특히나 이제 법조팀 같은 경우 오면 큰 사건이 하나씩 터지면 이건 막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계속 물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날도 물 먹고 계속 이렇게 따라가야 되니까 회사가 거의 전쟁 분위기예요. 초상집 분위기야. 들어가면. 그리고 그 모든 쌍욕을 내가 혼자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욕 먹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뒤집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한번 두고 봐라 막 하면서 이제 막 찾아다녀서 뒤로 막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든지 막 훔치고 난리 아니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번에 다른 물을 먹이고 그러면 또 저쪽 팀이 또 초상집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이제 막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게 죽을 맛이에요. 신문을 봐야 되잖아. 근데 신문이 주요 신문만 해도 7, 8개 되니까 그거를 펼쳐놓고 아침에 출근을 7시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 날은 분위기가 달라요. 왜냐면 다 복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벽 보고 전화하고 있어. 애들이 다. 들어가면 또 오늘 뭐 나왔구나. 그리고 가면 이제 이렇게 펴면 기사를 쓴 거기 반장만 굉장히 편안하게 누워있죠. 누워있고 또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막 잡들이 하고 나가서 막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아침에 통화가 되겠어? 그럼 막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와서 깨지고 막 저쪽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막 밥 먹으면서 막 쌍욕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매일매일 하면서 굉장히 하여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종이 하나 터지면 관련된 특종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막 나오고 막 기자들 가가지고 밤새 뭐 상주하기도 하고 누구 집에 찾아가고 막 이러는데 이게 MBC가 망가지고 YTN 망가지고 KBS 망가진 이후로부터 요런 분위기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안 써 그냥 뭐 나왔는데요. 그리고 일단 취재력도 굉장히 많이 약해. 왜냐면 취재하는 애들을 안 보내잖아요 포스트에. 그러니까 주요 방송사에서도 SBS를 예로 들면 MBC에 옛날에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검찰 법원에 왔는데 다 이상한 애들만 와 있어. 그리고 쟤네들은 맥도 모르고 뭐 전혀 적수가 아니야. MBC 뉴스를 안 봐요. 검찰청사에 기자실에 TV가 하나 있는데 그 TV를 틀어놓고 이제 그게 미묘하거든요. 뭘 틀어놓느냐? 어디 걸 틀어놓느냐. 왜냐면 어디 뉴스를 틀어놓느냐에 따라서 기자들이 그 뉴스가 요즘에 특종이 많이 나오니까 신경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같은 시간에 하는데 MBC 뉴스가 틀어져 있고 SBS를 안 봐도 되는 분위기면 기분 엿같거든요. 그렇지. 근데 어느새부턴가 MBC 뉴스를 안 봐. 기자실에서. 볼 필요 나올 없다는 리가 거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옛날에 남아있는 반장, 그러니까 MBC 반장이 만약에 SBS 뉴스가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꼬장을 부려요. 뒤에서. 야, 뉴스 틀어. 그러면 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쪽 반장이 옆에서 다른 거 틀으라고. 그럼 또 미치지 밑에서는 리모컨 갖고 움직이는 애들은 막 틀고 근데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요즘에 가장 핫한 대로 정해져요. 야, 뭐 씨발 나오는 것도 없는데 빨리 틀어. 8시. 이렇게 하면 이제 SBS를 많이 틀어놓잖아요. 그럼 이제 했다 머쓱해지잖아요. 나가지 그러면 이제 슬쩍 나가고 그럼 이제 가서 집합해가 또 잡들이 하는 거야. 막 요런 이제 팽팽한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샌가 MBC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MBC 기자실에서는 MBC 뉴스를 안 봤어.
그리고 KBS 뉴스도 나오지 않아, 특종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SBS만 보면 되고 적수가 없어졌으니까 나갈 때는 옛날에 그 이제 잔바리급 정도 되는 아주 어린 기자들은 물어봤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선배, 오늘 뭐 혹시 나오나요? 뭐 이러면서 물어봐. 그러면 뭐 별거 없어. 그냥 밥 먹으러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제 그런 거를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봐야 되잖아. 그렇지. MBC에도 물어보고 KBS에도 물어보고 YTN 안 나온다 그랬는데 또 저 성질 이상한 애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놓고 또 나와. 터트리는 거. 씨발 그러면서 들어와요. 계속 씨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또 받아가지고 기사 막 쓰고 막 확인하고 그게 굉장히 피곤했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하향 평준화됐어. 신문 기자 애들도 오는 게 뭐 마땅히 큰 기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런 분위기가 돌다 보니까 법조 팀에 오는 기자들도 그냥 뭐 알아서 발표하는 것만 쓰고 딱히 돌아다니면서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분위기가 좋아. 그냥 서로서로 몰려다니면서 좋아. 그리고 너도 기자- 안 써, 나도 안 써, 우리 네. 모두 안 써.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면 당장은 좋거든요. 뭐 그냥 나 있을 때 뭐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지내달라. 그렇지, 편하게 좀. 취재도 막 같이 몰려다니면서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한 칼이 있는 선수들은 절대 같이 안 다녀요. 취재하러 다닐 때 혼자 다녀 다. 독고다이야. 검찰청사를 이제 누구 방 갔다 누구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좀 이렇게 한 칼이 있는 선수들은 자꾸 마주쳐. 내가 어디 뭐 특수일부장방에 갔다가 나오는데 이때 나와. 새끼 저거 씨. 모자 벗어. 신경 쓰이게 자꾸 돌아다니네. 막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애들은 빨빨 그러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전투력이 약한 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몰려다닙니다. 만나기 쉬우니까. 두세 명이 몰려서 다녀요. 그러면 만나는 입장에서는 같이 왔잖아. 얼마나 좋아. 얘기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 상대 입장에서는 미묘한 것도 없지. 같이 그냥 친해서 내 인맥만 쌓지. 그러니까 좋으니까 약속도 같이 잡고. 그럼 저녁 약속도 가면 막 연합뉴스 기자에 뭐 방송사 기자 뭐 신문 기자 이렇게 쭉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막 하거든요. 근데 한 칼 있는 애들은 절대 약속도 그렇게 안 잡아요. 자기 1대1로 잡거나 아니면 자기 팀하고 뭐 약속을 뭉쳐서 잡거나 뭐 요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2007년 8년 특히나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국정원 기사 같은 거 이제 한참 막 이제 저희 팀이 기사 쓸 때는 아무도 안 써. 기사를 우리가 쓰면 그 다음에 뭐 난리가 나가지고 저쪽에서 다른 기사를 써야 되는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야, 괜히 뭐 말 퍼뜨리지 말고 그냥 저기로 끝내. 쓰지 마. 그래, 그러니까 뭘 이렇게 저쪽에서 나왔으니까 중요한 기사가 나왔으니까 써야 됩니다. 올리면 쓰지 마. 그러면 몇 번 그렇게 해보면 우리는 못 쓰는구나. 그래서 나를 응원해줘. 하루는 KBS 선배 가지고 화이팅. 야, 요즘은 거기밖에 없어. 야, 니네밖에 없다, 야. 뭐, 열심히 해라. 말하면서 이제.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까, 사정을. 저 선배가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게 해서 못 쓰니까,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야. 그래, 니네라도 쓰니까 열심히 써라. 자기들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게 된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져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주요 매체들, 특히 지상파 3사는 더 심하고요. 지상파 3사의 주요 부서의 주요 매체에 가 있는 선수들의 전투력이 굉장히 많이 하향 평준화됐어요. 생고기를 딱 던져줬는데 팍 물어뜯어야 되는데 동물원에 있어. 원래는 야생의 도코다의 호랑이들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주는 대로 요거 먹고 요거 먹지 마 하니까 이러고 있다가 살아있는 사슴 한 마리가 자기 우리에 딱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구나. 이건 털도 있고 살아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고기 그치. 썰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된 거 딱 아닌가? 그런 거야, 딱 피도 그래. 좀 빼주고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 뭐.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방송사에서 나오는 그 기사들이 뭔가 그림이 눈길을 확 잡을 만하고 뭔가 바짝바짝 재미있는 생활 밀착형 아이템이랍시고 저희가 그걸 되게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조롱의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생활 밀착형 아이템. 그래서 막 아스팔트에 무슨 고기 베이컨 굽고 막 이런 게 막 알통이 굵으면 무슨 뭐 이런 기사 나오는 게 정말 생활 밀착형 기사만 찾아요. 왜냐면 그게 시청률은 반짝 잘 나오거든요. 시청률이 높아야 영향력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정권에 각을 뜨거나 불편한 기사를 써가지고 이걸 터트려서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편한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반짝거리는 기획 아이템을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자 입장에서 너무 싫거든요. 근데 주요 부서에 가가지고 실제로 이런 기사 쓰겠다고 가져와가지고 막 들이미는 사람들은 싸워야 되잖아요. 안 보내. 다음번에 인사발령할 때
아유, 얘는 여기다 대면, 아니, 취재는 열심히 하는데, 전투력은 좋은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자꾸 안 보내고, 말 잘 듣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키는 거 잘하고, 똘똘하게 알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좋은 포스트에 가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편한 게 편한 거, 좋은 거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막, 물론 모든 기자가 다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 기자들의 뭔가 행태가 굉장히 많이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특히나 더 많이 양상됐거든요. 그러니까 빵 큰 게 터졌을 때 막 붙어가지고 팩트 취재를 해서 이거는 기사로는 쓸 수 없잖아. 이거는 그냥 내부 보고용이잖아. 뭐 이런 게 옛날에는 그냥 체득돼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이상한 뉴스도 자꾸 쏟아져 나오고 옛날보다 매체 수도 훨씬 많아졌으니까 그냥 막 중계식 보도는 막 하다가 큰 특종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옛날보다 정작 뉴스는 많아졌는데 기사다운 기사는 굉장히 줄어드는 뭐 이런 게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를 갈고 있는 기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종은 주진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거를 주진우가 이렇게 썼는데 자존심이 상하면 전화해가지고 선배 제가 그거 받았을 테니까 좀 주세요. 해가지고 뭐 연락처 받아가지고 해서 새로 취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꾸린다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할 거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오늘 제가 지금 전화를 하니까 취재 중인가 봐. 주진우가 계속 전화 안 받아.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랬냐면 이거를 물어보던 사람이 있더냐. 뭐 연락처라든지 자료 중에 일부라든지 쓴 거라도 주세요. 라고 하던 사람이 있었느냐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오늘 취재 중이어서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좀 이따 뭐 콜백이 아마 올 텐데 제가 보기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주진우한테 그런 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자, 그럼 지금까지 들은 거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취재력과 치열함, 투쟁정신 이런 부분이 많이 체력이 약해져 있어서 주진우가 물고 온 사슴 한 마리를 요리할 사자가 없어져 버렸다. 이빨이 좀 노후해졌다 애들이. 없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주요 포스트에 지금 당장 취재를 할 수 있는 포스트에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야생의 정신 있는 사자들이 거기 안 있고 다 딴 데 가 있고. 딴 데가 있죠. 칼을 갈 수 솜사탕 있을 팔고 만한 있고 뭐 이런 거야. 네, 아이스링크가 있고 뭐 이런 그치, 거야. 그치.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또 하나의 관점이 전 궁금한 거예요. 주진우, 김어준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문화는 없나?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네. 왜냐면 낙곰수 때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뭐 터져가지고 실제로 수사로도 이어지고 뭐 지금도 이렇게 나오기도 한 게 있지만 음모론을 밑도 끝도 없이 막 제기한다거나 뭐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포장을 하고 덧입히고 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 낙곰수 멤버들에 대해서 지상파들이 사실 굉장히 좀 자존심을 구긴 측면이 있거든요. 옛날에 낙곰수가 한참 막 잘 나갈 때 여의도 광장이 꽉 찬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네. 집회 뭐 이런 거 콘서트 하면 광장이 꽉 차가지고 그때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기사를 못 쓰는 상황 하에서 팟캐스트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야 우리가 영향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됐나. 초기에는 기자라고는 한 명밖에 없고 우리 기자 몇백 명씩 있는데 아무런 반향도 없는 이런 것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스스로들 자조 섞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자존심에 굉장한 상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취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드신 노인네들이거나 보수 정권 하에서 코드가 좀 맞다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이 저거 쌈마이들이 모여가지고 저거 안 된다고. 저거 언론도 아닌 것들이. 뭐 이러면서 이제 아예 무시해버리는. 기사거리도 아닌 걸로 막 뭐 이러면서. 괜히 저거 뭐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선동이나 하고. 그렇죠. 뭐 이런다고 하면서 아예 그냥 격화시켜버리고 안 보려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늘로 들어간 거지. 낙곰수 멤버라고 하면은 정봉주, 김엄마는 그렇다 치고 김어준, 주진우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뭔지 모르게 약간 폄하하는 분위기가 기성 언론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정직하게 팩트를 다루는 태도냐 싶은 거죠, 저는. 팩트라고 생각하면 누가 제기했든 간에 해야 되는데, 김어준, 주진우가 이게? 일단 폄하해. 무시해. 쟤네 쌈마이야. 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아예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테고, 분명히 그런 기류가 뭐 있을 거고요. 뭐 근데 다 그렇지는 않고, 물론 그 상황에서 뭐 해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 주진우 기자한테 전화 왔네요. 그럼 물어봐. 직접 물어보죠. 네. 물어볼까요? 인터뷰 중에서 못 받았어? 지금 저희가 김프로쇼를 녹음하고 있는데, 어?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현직 기자들이
연락처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좀 자료를 달라고 한다거나 연락이 많이 옵니까? 한 통도 못 받았어요. 역시. 전화를 한 통도 못 받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 그래도 친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전화해 좀 달라고 하고 하는데 보통. 아니요, 저는 줄 용의가 있어요. 다 공개할 용의가 있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아.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 취재는 열심히 했는데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사를 썼는데 BBK 메모, 그러니까 김경주 씨 메모를 공개해가지고 BBK 특검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곡동 땅도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기사거든요. 그리고 뉴스밸류가 높지요.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고요. 아무도 이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아. 이게 주진우의 인간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인간성은 좋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인간성은 좋아요. 제가. 그거는 공인됐어. 내가 실력이 없다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인간성 나쁘다. 그러면 싸워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고, 제가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 좋은 기사를 조금 쓸 수 있었던 게, 제가 주변 사람, 저 아는 사람들한테 저를 좋은 기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인간성에 대해서는 제가 괜찮아요. 인간성은 김어준이 나쁘죠.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심경이 좀 네. 어떠세요? 좀 지치고 힘들어요, 사실은. 괴롭기도 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외롭고 힘든 길인데, 다른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그리고 다른 기자들이 취재를 같이 해주면서 어깨를 좀 걸고 가면, 진실에 다가가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작은 매체의 기자이기 때문에 저희 매체로 그리고 SNS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큰 매체 그리고 다른 기자들이 같이 뛰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취재를 해서 더 좋은 기사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혼자서 계속 고립되고 있어서 제가 책 내고 이걸 한다고 해서 가수 이승환 씨가 노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노래도 어디서 들을 수도 없고 어느 방송 출연도 없고 어느 방송 섭외도 없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외롭게 고립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 아무튼 저희가 굉장히 답답해서 오늘 요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면 나를 불러야지. 그러면 따로 하고 있어.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주진우 기자를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여튼 속 시원하게 들려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곧 네. 모셔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딱 좋네.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전화가 왔네. 자, 또, 네,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야, 근데 거 봐요. 예상한 대로 그러네.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대잖아. 그럼 문제다, 이건 진짜. 진짜 문제 아닌가? 아. 언론사들은 그런 좀 자존심이 그리고 약간 가오 이런 게 좀 남다른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래나 저래나 동업자 의식이나 아니면 자기들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모이거든. 모여가지고 대항을 하지 않나? 근데 약간 왕따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환부가 깊네. 네, 되게 굉장히 깊네. 많이 망가졌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공범자들 많이 보고 공영방송을 살리자고 계속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라니까요.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 후배 기자들 중에도 피가 끓어가지고 정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실제로 연락해서 연락처도 받고 뭐 자료도 받고 많이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도 전화해서 제가 물어보면 지쳤어요, 본인들이. 왜냐면 그렇게 해서 가져와가지고 기사를 쓴다고 해봐야 안 나가는 걸 아는 거예요. 항상 까이니까. 각계격파로 이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게 가능한 분위기여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게 우대받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거를 가져와서 내가 불편한 기사를 쓰겠다고 계속 취재를 하겠다고 하면 취재를 하는 것 자체서부터 자꾸 악유가 되고 이쁨 받지를 못하니까 옛날에는 특종만 가져오면 이쁨을 받고 특종을 많이 쓰는 애들이 좋은 포스트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뭘 쓰겠다고 갖고 온 자꾸 말 안 듣고 나랑 자꾸 싸우고 기사 썼는데 뭐 이렇게 자꾸 뭉개는 것 같아가지고 대들고 그러다 보면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런 이상한 소문이 뒤로 돌면서 딴 부서로 가요. 그러면 취재 못하는 부서로 자꾸 가니까 내가 무슨 부경을 보겠다고 이렇게 혼자 나서가지고 하다가 나 혼자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사실 가장 직업적으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그냥 완전히 없어진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 공영방송이라는 게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지난 1주, 2주 동안에 저거를 어디서 받아주라니까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렇죠. 나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저 얘기를 저렇게 필터하면서 하고 굉장히 큰 얘기인데 이것들은 왜 받아쓰지를 않고 저렇게 바닥에 그 배를 붙이고 움직이지를 않나.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김프로가 얘기한 게 저는 팩트를 모르지만 그냥 어림잡아 짐작이 되더라고요. 저런 풍토겠구나. 저렇게 대충 뭉개겠구나. 이걸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이거는 거야. 팟캐스트에서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걸로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걸 이미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 번 듣잖아요. 그쵸. 뉴스 공장에서 듣고, 뭐, 브리핑에서 듣고, 정치알바 어디서 가서 듣고, 다 네. 들어. 다 들으니까 이해가 있고 답답함만 있잖아요. 네. 이거는 팟캐스트에서 많이 알린다는 측면보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네. 먹힐런지 모르겠는데 취재를 해가지고 어느 매체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공개하기보다는 작업을 해서 야, 우리 김프로가 기사가 되도록. 야, 이거 안 될 수도 있어. 뭐 작업이 그런 게 했는데 없잖아. 안 될 수도 있어. 안 받을 수도 있지. 안 되면 김프로 실력 문제인 걸로.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나의 인간성이 안 좋은 걸로 합시다. 인간성이 그러네. 그럴 수도 있지. 저희가 별로 이렇게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어쨌건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부합하는 것들을 우리 실력에 맞는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좀 노력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범자들을 우리가 박스오피스 100만으로 만들진 못하지만 N차 관람을 하면서 몇 개 관을 매진시킬 수는 있잖아. 그 정도 노력은 그래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뭐 실드 쳐주는 거냐 어쩌나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 그게 힘들지 하시는데 뛰쳐나와가지고 빡 대차게 했을 때 외롭고 고립되고 하지만 아니 이게 맞는 거잖아 멋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옵션과 이 안에서 내가 이 안에 중요한 사람이 돼서 내부로부터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다 할 때 이게 훨씬 더 힘든 일일 수 있겠다. 조직과 그냥 내가 개인과는, 싸워야 돼야 되니까. 근데 내가 개인으로서 나와가지고 약간 좀 삐져나온 바늘처럼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효과적으로 내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물론 그럼 이제 지원을 못 받죠. 근데 그걸 정말 큰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변화를 시도하고 개혁하고 내 편도 만들고 하면서 이걸 정말 내부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하는 건 정말 그걸 심지어 버티면서 쫓겨나가지 않은 상태로 하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공범자들을 보고 확인을 했잖아. 그러니까 정말 많은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앞으로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 건데 안 받았어가지고 화제가 되지 않거나 우리가 모르는 뉴스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자분들 그런 이슈들을 이렇게 한 번씩 김프로쇼에서라도 불을 좀 지펴보는 일들을 저희가 저희 시사 프로 코너 내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측면 공격 AS가 아니라 측면 지원이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네.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으쌰으쌰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를 저희 즐겁게 그냥 야부나 까고 이런 걸로 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저희가 네.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가지고 저희도 할 테니까 혹시라도 김프로쇼를 듣는 기자들이 없을 거니까 의외로 있어 없어? 또. 의외로 있을 수도 혹시 있어. 있으시면 본인 인간성을 정확히 아나 보다. 계속 없다고. 아니 왜냐면 기자들이 팟캐스트 잘 안 들어요. 들을 시간이 없어. 그리고 팟캐스트 듣고 있는 기자는 제정신이 아니지. 취재를 해야지 무슨 팟캐스트를 듣고 있어. 아무튼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상간에는 확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진우 기자를 빨리 그러면. 곧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눌 테니까요. 녹음 끝나자마자 두 분이 통화한다고 이제 주셨으니 작업 들어가겠네. 네. 약간 목소리 들어보니까 나 할 일 없는데 왜 안 불러 이런 목소리.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주진우 기자의 특종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조만간 주진우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깊이 있는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올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